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다시 한번 또 AI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발표도 있었고요. 또 머스크의 챗봇이죠. 그록의 또 배포 발표를 했는데요. 자, 챗GPT로 시작됐던 AI 열풍입니다. 그 오픈 AI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이 영국의 경쟁 당국에서 들여다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픈 AI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샘 알트먼이 최근에 사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라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이어서 최근에는 이 여러 가지 규제 당국에서 이러한 오픈 AI에 대한 심사를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투자들이 과연 실질적인 M&A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영국 등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오픈 AI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17조 원을 오픈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메타 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직접 개발을 하거나 개발 인력을 내부에 꾸리는 대신 오픈 AI라고 불리는 이 대표적인 AI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오픈 AI 기술을 직접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 당국 등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기술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이 형태만 오픈 AI라는 다른 회사의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49%에 달한다는 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사실 50%가 넘으면은 완전히 장악한 것인데 49% 마치 제휴를 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숫자 자체도 어찌 보면 이러한 독과점 이슈를 피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S가 주목받는 이유, 바로 최근에 블리자드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독과점 이슈가 계속해서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최근에 기존에 해왔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의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게임 분야였었고요. 그를 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세계 최대의 게임사를 인수 선언을 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또 다른 큰 게임 공룡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준비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피해 가려고 애를 썼고 겨우 이 문제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핫한 산업 분야에서조차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과점 이슈가 발생한다 하면 당연히 경쟁 당국이나 규제 당국에서 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밀월 관계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어떻게 발목이 잡힐지 등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경쟁시장청은 구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예비조사 단계다 정도로 밝혔고요. 구체적으로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 그리고 양사의 기술이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상은 같은 회사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식의 독과점 이슈에 대한 규제가 될지 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오픈 AI의 미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 번 반독점 조사 복병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문제가 좀 별로 없는 건가요? 앞서서 미국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게 영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독과점에 대한 좀 관심 그리고 예민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반대로 미국에서도 같은 이슈 당연히 있습니다.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반대 굉장히 큰 편이었고요. 미국 역시 독과점 이슈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관심이 크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었고요. 이에 대해서 연방거래위원회죠. FTC입니다. 리나칸 위원장이 이끌고 있고 여기에서도 독과점 이슈 굉장히 면밀히 들여다보는 기관인데 여기에서도 일단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다 정도의 입장은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미국의 법령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오픈 AI가 원래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즉 비영리 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MS의 주장인데 사실상 오픈 AI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엄청난 큰 기업이자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FTC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간다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요 마찬가지로 현재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민하게 들여다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오픈 AI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샘 알트먼의 CEO 리스크가 아니라 이 규제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챗GPT 이제 출시 1년이 된 상황입니다. 발빠르게 규제 당국들이 지금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영국, 미국 좀 짚어주셨고 그러면 EU 경쟁 당국 상황은 어떨까요? 네, EU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규제라는 것이 AI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페이크 뉴스나 페이크 이미지, 페이크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이 AI에 대한 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러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된 이유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된 규제 이슈들 나올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을 때 국내, 해외, 글로벌 투자에서도 이 인공지능의 규제 이슈는 올해 오히려 24년도에 더 큰 화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 개발한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올 1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 경제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일본 경제 특히 이 환율 쪽의 움직임이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와 더불어서 이 환율 문제가 정말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엔저의 붐이 올해 내내 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끝난 것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글로벌 관광객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일본이 충분히 나라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엔저를 마무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엔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엔화 가치가 반등에 성공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은행에서 8년간 이어왔던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적으로는 페드가 드디어 고금리 정책을 마무리하고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두 가지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었었던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끝나간다라는 점이 강달러 시대를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기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화되면서 엔화가 강화되는 효과를 누렸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엔화의 달러 대비 비율은 144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엔화는 강화됐고 달러는 약화됐다라는 점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제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기조로 여러 나라들이 간 것과 달리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고수해 왔었거든요. 이게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던 일본 경제가 단순히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생각이었고 이러한 생각들이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됐다. 충분히 디플레이션이 끝나 보이고 상승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들 많이 좋아졌고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효과들까지 일어나면서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이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여러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들어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엔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 세계 그리고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이 많은 만큼 국내에서도 이 엔화가 강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좀 투자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엔화 급등에 대한 배경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한 인뉴욕이었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